내 딸 하늘이가 지나치게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서 나는 경찰을 불렀다. 어머니 집에서 하늘이를 데리러 갔을 때 어머니는 내게 폴더 하나를 건네주었다. 아동보호국에서 어제 왔었어. 월요일에 긴급 심리가 있을 거야. 속이 울렁거렸다. 뭐라고요? 그건 불가능해요. 아동육이라니. 나는 폴더를 낚아챘다. 긴급 양육권 청원서. 어머니,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바로 그때 하늘이가 완벽한 자세로 현관에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를 데리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얼어붙었다. 이것은 일주일 전에 나비를 팔랑날랑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아이였다. 나는 그녀에게 손을 뻗었지만 그녀는 경직된 채로 있었다. 당신은 저를 3일 동안 버렸어요. 항상 저를 떠나요. 할머니가 저를 돌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고 훈련된 듯 했다. 내가 그 아이를 올바른 여성으로 성장하도록 도왔어. 어머니가 미소 지었다. 법정에서 보자. 나는 하늘이를 차로 데려갔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녀가 세뇌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72시간이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그녀를 시스템에 잃게 될 것이다. 하늘이가 안전벨트를 매었을 때 나는 그것들을 보았다. 양쪽 손목 주변에 보라색 멍자국들. 하늘아, 무슨 일이 있었니? 할머니는 착한 소녀들은 필요한 교정에 대해 불평하지 않는다고 하세요. 집에서 하늘이는 벽을 향해 모서리에 서 있었다. 아가야, 앉아도 돼.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직 반성 시간을 끝내지 않았어요. 그녀의 작은 목소리가 갈라졌다. 반성 시간이 뭐니? 그녀는 조용해지고 온 몸이 떨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를 내 팔에 끌어당겼지만 그녀는 다시 경직되어 숫자를 속삭였다. 왜 숫자를 세는 거니? 특별한 방에 다시 가지 않으려면 숫자에 도달해야 해요. 그 말이 그녀의 입을 떠나자마자 그녀는 내 팔에서 그대로 소변을 지렸다. 5살 아이가 공포로 떨고 있었다. 그녀를 깨끗이 닦은 후 그녀는 다시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나는 긴급 치료사를 검색하고 있을 때 이웃 캐롤 아주머니가 전화했다. 그녀는 20년 동안 내 어머니의 옆집에 살았다. 참견하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목요일 밤에 지하실에서 몇 시간 동안 하늘이가 새는 소리를 들었다고 알려주고 싶었어. 창문을 통해 울려 퍼지는 숫자들. 나는 그녀에게 감사하고 전화를 끊었다. 55시간 남았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이는 아침을 먹기를 거부했다. 수업을 끝낸 착한 소녀들만 음식을 받아요. 나는 곧장 어머니 집으로 운전했다. 모든 순간이 중요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원에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특별한 방이 뭐예요? 그녀는 위를 쳐다보지 않고 미소 지었다. 아이들은 정말 기발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 하늘이가 트라우마를 입었어요.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난 그녀를 향상시켰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종류의 변화에 돈을 많이 지불해. 고마워할 일이야. 그녀는 마침내 내 눈을 마주쳤다. 버릇없는 아이들은 올바른 방법으로 완벽한 소녀들이 돼. 당신은 그녀가 거짓말하도록 훈련시켰어. 난 그녀가 진실을 말하도록 훈련시켰어. 착한 소녀들은 이야기를 만들지 않아. 그녀는 그녀의 장미들로 돌아갔다. 월요일에 보자. 다시 듣지 마. 남은 날들은 지옥이었다. 하늘이와 이야기하기 위해 일을 쉬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대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아동보호국은 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40시간 남았다. 그날 밤 하늘이는 똑바로 앉아서 계속 숫자를 세며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그녀 옆 의자에서 졸았다. 새벽 2시였을 때 그녀가 소리치기 시작했다. 제발. 저는 10공개까지 셌어요. 끝까지 셌어요. 제발 나가게 해주세요. 어두워요.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침대에 있지 않았다. 나는 지하실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그녀가 모서리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곳이 할머니 집에 특별한 방이 있는 곳이에요. 그녀는 벽을 가리켰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열 수 없어요. 할머니만 열어요. 저는 할머니를 사랑해요. 당신이 저를 버릴 때 그녀가 저를 돌봐요. 나는 미칠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긴급 치료사 예약을 잡았지만 평가는 몇 주가 걸릴 것이다. 그녀는 월요일까지 증언할 수 없었다. 나는 하늘이를 녹음하려 했고 그것이 안전한 공간이라고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고 주장했지만 그녀는 단지 그녀의 대본을 반복했다. 당신은 계속해서 저를 버렸어요. 생기 없는 눈으로 나는 전화가 녹음되는 상태에서 다시 어머니의 집으로 운전했다. 하늘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해보세요. 몇 분 안에 경찰이 괴롭힘으로 나를 건물 밖으로 호위했다. 그녀는 현관에서 손을 흔들었다. 12시간 남았다. 나는 선택이 없었고 시간도 없었다.
나는 특수부대에서 일하는 내 남동생 마크를 불렀다. 10년간 테러리스트들을 설득했던 경험, 도움이 필요해. 그는 우리 어머니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어서 질문을 하지 않고 단지 지금 가는 중이라고 대답했다. 마크는 그의 부대에서 내가 알아보는 두 사람과 함께 도착했다. 우리는 다른 차로 운전했다. 예비 열쇠는 여전히 가짜 돌 아래 있었다. 마크는 그의 팀에게 손짓을 보냈다. 그리고 법원 7시간 전인 새벽 2시에 내 어머니는 그녀의 침대를 둘러싼 전술 장비를 갖춘 3명의 남자들 때문에 잠에서 깼다. 어머니가 폭행 혐의에 대해 중얼거리는 동안 마크는 그녀의 손목을 케이블 타이로 묶었다. 그들은 그녀를 그녀의 지하실로 데려갔고 하늘이가 두려워하는 잠긴 문으로 마크는 그의 카메라를 설정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늘이에게 한 모든 일을 설명할 6시간이 있어요. 첫 번째 날, 첫 번째 시간부터 시작해 그의 손이 손잡이로 움직였다. 네. 몽둥이까지 세게 만드는 이 방에 무엇이 있나요? 그녀는 이제 그 문에 고정된 눈으로 떨고 있었다. 제발. 어제 정원에서 미소 지었던 여자가 이제 흐느끼고 있었다. 법원까지 6시간. 말하기 시작해. 그녀는 침묵을 지켰다. 그는 자물쇠를 땄다. 클릭. 문이 안쪽으로 활짝 열렸고 냄새가 먼저 나를 강타했다. 오래된 땀과 청소 제품, 그리고 공포가 섞인 무언가. 마크는 어둠 속으로 손전등을 비추었고 나는 모든 것을 한 번에 보았다. 옷장보다 크지 않은 방, 스크래치 자국으로 덮인 콘크리트 벽, 첫 개의 세트로 그룹화된 수천 개의 작은 선들, 벽에 볼트로 고정된 디지털 타이머는 여전히 디스플레이에 공곤이 고정된 채 빨간색으로 빛났다. 바닥 중앙에는 배수구가 있었고 주변에는 속이 뒤집히게 만드는 어두운 얼룩이 있었다. 내 어머니는 마크가 카메라를 돌리며 안으로 들어갔을 때 뒤에서 더 세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움직이며 나는 문간에 얼어붙은 채로 모든 구석을 기록했다. 벽에는 탈리마크 이상의 것이 있었다. 단어들도 콘크리트에 긁혀 있었다. 나는 착한 소녀입니다가 흔들리는 아이의 필체로 계속해서 나타났다. 마크는 두꺼운 장부가 있는 선반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열었다. 내 어머니의 깔끔한 필체가 날짜와 시간, 그리고 수업으로 페이지마다 채워져 있었다. 첫째 날, 하늘이는 착한 소녀들이 침묵해야 한다지 커내는 것을 배워야 참아야 합니다가 3일 전에 첫 번째 대 항목이었다. 마크는 내가 그의 어깨 너머로 읽는 동안 각 페이지를 촬영했고 하늘이가 반복해 온 구절들을 인식했다. 착한 소녀들은 필요한 교정에 대해 불평하지 않습니다. 가 손목 속박에 대한 자세한 지침과 함께 두 번째 페이지에 나타났다. 타이머에는 내 어머니의 필체로 라벨이 붙은 버튼이 있는 제어판이 옆에 있었다. 세기 시작, 실패 시 초기화, 대답하기 위해 공건 추가가 각 버튼 옆에 테이프에 써 있었다. 작은 손목 크기의 금속 속박이 배수구 근처 바닥에 볼트로 고정되어 있었다. 보라색 직물이 피부에 문질러진 금속에 여전히 붙어 있었다. 나는 손이 너무 떨려서 전화기를 거의 안정적으로 들 수 없는 상태에서 내 전화로 사진을 찍었다. 마크는 선반에서 더 많은 장부들을 발견했다. 더 오래된 것들, 표지에 다른 이름들이 있는. 하나는 30년 전에 내 이름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열었고 같은 수업들, 같은 구절들, 같은 체계적인 아이 파괴를 보았다. 너무 강한 기억이 나를 강타의 문틀을 잡아야 했다. 내가 4살 때 이것과 똑같은 어두운 방에서 내 목소리가 약해지는 동안 세고 또 세고 있었다. 내 어머니는 밖에서 정원을 돌보며 교회 노래를 콧노래로 부르고 있었고 나는 콘크리트 벽에 숫자를 외쳐뒀다. 나는 그것을 너무 깊이 묻어서 그것이 단지 악몽이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여기에 그녀 자신의 필체로 된 증거가 있었다. 마크는 그의 팀원이 시계를 확인하고 손목을 두드리는 동안 계속 녹화했다. 이웃들이 깨어나 드라이브웨이의 낯선 차들을 보기 전에 아마도 1시간 정도 남았을 것이다. 내 어머니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애원했지만 마크는 그녀를 완전히 무시했다. 우리는 장부를 모으고 나는 모든 각도에서 방에 더 많은 사진을 찍었다. 다른 팀원은 내 어머니의 발목도 케이블 타이로 묶었고 그들은 그녀를 그들 차 중 하나로 데려갔다. 마크는 그들이 그녀를 다치게 하지 않을 것이지만 법정 이후까지 전화기에서 떨어뜨려 놓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나는 하늘이의 장부와 내 이름이 있는 것을 잡고 내 차로 달려갔다. 내 손은 너무 떨려서 거의 시동키를 꽂을 수 없었다. 나는 차에서 최 박사의 비상번호로 전화해
하늘이를 위한 긴급 검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남겼다. 그는 5분 안에 전화를 걸어와 심리 2시간 전인 아침 7시에 우리를 보기로 동의했다. 안도감이 나를 감쌌지만 나는 우리가 여전히 증명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내 전화는 내가 이전에 메시지를 보낸 가족 변호사인 정유미의 문자로 울렸다. 그녀는 하늘이의 검사 후 병원에서 우리를 만날 수 있지만 내가 공유하는 증거에 대해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불법적으로 얻은 것은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이 모든 불공정함에 소리치고 싶었다. 나는 체계적인 아동학대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나는 집으로 운전하고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 진정하려고 내 드라이브웨이에 1분 동안 앉아 있었다. 거의 아침 6시였고 나는 곧 하늘이를 깨워야 했다. 나는 그녀가 잠에서 조용히 입술을 움직이며 침대에 웅크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작은 목소리는 밤새 새느라 쉬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침대에 앉아 그녀가 눈을 뜰 때까지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문질렀다. 그녀는 즉시 큰 소리로 새기 시작했고 나는 그녀가 계속하는 동안 그녀가 옷을 입도록 도왔다. 나는 그녀에게 토스트를 만들었지만 그녀는 먹지 않았다. 우리는 차에 탔고 그녀는 부스더 시트에 완벽하게 가만히 앉았다. 방향 지시등이 딸깍할 때마다 그녀는 움찔하고 착한 소녀들은 불평하지 않아요. 착한 소녀들은 불평하지 않아요. 라고 숨을 속삭였다. 나는 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때까지 운전대를 움켜쥐었다. 소아과 의사의 사무실은 20분 거리에 있었지만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하늘이는 6:00에 도달했을 때 1에서 다시 시작하면서 내내 세웠다. 최 박사는 주차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를 곧바로 진찰실로 안내했다. 그는 하늘이에게 부드럽지만 철저했고 모든 각도에서 그녀의 손목 사진을 찍었다. 그는 그녀의 경직된 자세와 그녀가 눈맞춤을 하지 않는 것을 문서화했다. 그가 그녀에게 질문했을 때 그녀는 버려진 것에 대한 같은 대본 응답만 했다. 그는 그의 간호사가 하늘이와 함께 있는 동안 나를 복도로 불렀다. 저는 즉시 이것을 아동보호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라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무언가가 너무 빨리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의 보고서 일부는 내가 두려웠지만 다른 일부는 다른 사람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볼 수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고 느껴졌다. 최 박사는 그의 보고서를 인쇄하고 하늘이가 여전히 숨을 헐떡이며 조용히 세고 있는 검사 테이블에 앉아 있는 동안 나에게 사본을 건네주었다. 우리는 회색 정장을 입고 혼다 시빅에 기대어 전화를 확인하는 여성이 있는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손을 내밀었다. 정유미입니다. 하늘이의 어머니시죠. 나는 끄덕이고 하늘이가 내 옆에 경직된 채로 서 있는 동안 그녀의 손을 흔들었다. 유미는 내가 들고 있는 의료 보고서를 흑급 보고 그것을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빠르게 그것을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은 페이지를 빠르게 움직였다. 법정까지 약 90분 남았어요. 우리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방어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녀는 바닥을 응시하고 새고 있는 하늘이를 바라보았다. 어젯밤에 일어난 일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당신이 발견한 것을 어떻게 발견했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고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일해요. 유미가 그녀의 혼대 탑승하는 동안 나는 하늘이를 그녀의 카시트에 메었고 그녀는 우리를 따라 경찰서로 갔다. 경찰서 안에서 데스크 경찰관은 내게 아동학대 신고를 위한 양식을 작성하도록 주었다. 나는 하늘이의 멍과 그녀의 행동, 그리고 의사가 발견한 것에 대해 조심스럽게 썼다. 나는 특별한 방이나 내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 알았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경찰관은 내 진술을 읽고 고개를 저었다. 이런 조사는 몇 주, 때로는 몇 달이 걸립니다. 이것은 내일 당신을 도울 수 없을 거예요. 유미는 내 옆에 서서 그녀가 이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끄덕였다. 우리는 주차장으로 다시 걸어갔고 거기서 유미는 그녀의 차 근처에서 나를 한쪽으로 끌어냈다. 들어봐요. 당신이 영상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나는 당신의 얼굴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수 없어요. 침입을 통해 얻은 어떤 것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요. 그녀는 내 얼굴이 침울해지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하늘이의 행동, 의학적 증거, 그리고 증인 증언을 얻을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해야 해요. 그녀는 그녀의 전화를 꺼내
아동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그들은 오후 3시에 법의학적 인터뷰를 위한 시간이 있었다. 유미는 그것이 아마도 아침 심리에 맞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는 시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시스템은 느리게 움직였지만 모든 증거가 중요했다. 나는 유미가 뒤따르는 가운데 캐롤 아줌마의 집으로 운전했다. 캐롤은 손에 노트북을 들고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그녀가 기억한 것을 적기 시작했다. 유미는 그녀와 부엌 테이블에 앉아 목요일 밤에 지하실에서 하늘이가 새는 소리를 들었던 것에 대한 공식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도왔다. 캐롤은 서명했고 유미는 그녀의 서류 가방에서 공증도장으로 공증했다. 한 가지 독립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내 집에서 유미는 내 자신의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을 도왔다. 나는 하늘이가 거실 구석에서 새고 있는 동안 부엌 테이블에 앉았다. 유미는 질문을 하고 노트북에 타이핑했다. 나는 일 때문에 이전에 어머니의 집에서 하늘이를 데리러 가는데 늦었던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때로는 30분, 한 번은 1시간이었지만 결코 며칠이 아니었고 결코 6일가 아니었다. 유미는 내가 거짓 고발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 불완전함을 인정하도록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표현하도록 도왔다. 우리는 진실과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 사이에서 조심스러운 선을 걸었다. 유미가 진술서를 인쇄하는 동안 내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아이디는 경찰서를 보여주었다. 유미는 내가 대답하기 전에 내 손에서 전화를 잡아챘다. 정유미입니다. 하늘이 어머니의 변호사입니다. 네, 김재성 형사님. 제 의뢰인은 양육권 심리 후 내일 오후에 인터뷰가 가능합니다. 아니요, 그전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나를 바라보았다. 당신의 어머니가 폭행 고발을 제기했어요. 우리는 이것이 올 것을 알았어요.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유미는 나를 안치고 내 권리에 대해 설명했다. 만약 누군가가 어젯밤에 대해 물어보면 당신은 자기 자신을 범죄에 연루시키지 않을 5차 수정헌법 권리를 주장해요. 하지만 더 좋은 것은 우리가 그 질문을 완전히 피하는 거예요. 그녀는 내게 한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했다. 나는 내 딸과 함께 집에 있었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것이 자연스럽게 들릴 때까지 나는 그것을 수십 번 말했다. 그게 당신이 말할 전부예요. 당신은 하늘이와 함께 집에 있었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그녀는 내게 다시 말하게 했다. 오후 3시. 우리는 아동지원센터로 운전했지만 법의학적 인터뷰어가 지연되고 있었다. 우리는 하늘이가 내 옆에 완벽하게 가만히 앉아있는 동안 로비에서 1시간을 기다렸다. 그들이 마침내 우리를 불렀을 때 저 어렸을 때더니 인터뷰어는 오늘은 예비평가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인터뷰는 여러 세션이 필요할 것이다. 하늘이는 내가 일반 거울을 통해 지켜보는 동안 혼자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버려진 것에 대한 그녀의 대본으로 모든 질문에 대답했다. 인터뷰어는 하늘이의 해리와 경직된 반응을 그녀의 보고서에 기록했지만 더 많은 세션 없이는 원인을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또 다른 부분적인 증거를 가지고 떠났다. 유미는 나를 집으로 데려다주고 그녀가 법원이 문을 닫기 전에 우리의 모든 문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법원에서 우리를 만날 것이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하늘이가 저녁을 먹도록 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거부했다. 착한 소녀들은 음식을 벌어요. 그녀는 그녀의 일상적인 구석에 서서 세고 있었다. 저녁 8시에 초인종이 울렸다. 이마리 사회복지사가 클립보드를 들고 내 현관에 서 있었다. 최 박사의 보고서에 근거한 긴급 가정 방문을 위해 왔습니다. 속이 꼬이긴 했지만 나는 그녀를 들어보게 했다. 하늘이는 이제 완벽한 자세로 소파에 앉아 조용히 세고 있었다. 이마리는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지켜보았다. 그녀는 하늘이의 세기와 경직된 자세에 대해 클립보드에 메모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전화로 하늘이의 방 사진을 찍었다. 그녀는 하늘이에게 부드러운 질문을 했지만 착한 소녀가 되는 것과 불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같은 로봇 같은 답변을 받았다. 1시간의 관찰 후 이마리는 그녀의 물건을 꾸렸다. 내일 법정을 위한 예비 보고서가 준비될 거예요. 여기에 명확한 트라우마의 징후가 있어요. 그녀는 여전히 새고 있는 하늘이를 바라보았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녀는 도움이 필요해요. 이마리가 떠난 후 나는 소파에 하늘이 옆에 앉았지만 그녀는 멀어지고 계속 새었다. 다음날 아침 내 전화는
최 박사 사무실에 이메일로 올렸다. 나는 하늘이가 한 번에 한 조각씩 마른 시리얼을 먹으며 한 입 사이에 여전히 새는 동안 첨부 파일을 열었다. 보고서는 멍이 속박 패턴과 일치하지만 누가 그것들을 만들었는지 식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내 손은 그것을 유미에게 전달하면서 떨렸고 그녀는 그것이 구체적인 모든 것은 아니더라도 우려를 제기하기에 충분하다고 문자를 보냈다. 하늘이는 정확히 종 20조각의 시리얼을 끝내고 그릇을 밀어냈다. 나는 그녀를 유미가 예약한 법의학적 인터뷰를 위해 아동지원센터로 운전했다. 건물은 창문에 장난감이 있는 외부에서 보면 일반 집처럼 보였다. 하늘이는 완벽한 자세로 손을 접은 채 내 옆에 걸었다. 인터뷰어는 내가 다른 방에서 거울을 통해 지켜보는 동안 하늘이에게 부드럽게 말하는 회색 머리의 여성이었다. 하늘이는 작은 의자에 경직되게 앉아 버려진 것에 대해 같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모든 질문에 대답했다. 인터뷰어가 특별한 방에 대해 물었을 때 하늘이의 눈은 공백이 되었고 그녀는 세기를 계속하기 전에 30초 동안 벽을 응시했다. 인터뷰어는 해리와 트라우마 지표에 대해 메모를 썼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세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했지만 누가 그것을 했는지는 증명하지 못한 또 다른 부분적인 보고서를 가지고 떠났다. 집으로 돌아가서 이마리는 전화를 걸어 몇 가지 정보를 가지고 들를 수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20분 후에 도착했고 하늘이가 그녀의 구석에 서 있는 동안 내 부엌 테이블에 앉았다. 이마리는 폴더를 꺼내 어머니에 대한 몇 년 전의 두 건의 이전 불만을 보여주었다. 하나는 2018년 내 사촌으로부터, 다른 하나는 2015년 내 이모로부터 왔다. 둘 다 아이들이 말하지 않아 입증되지 않음으로 표시되었다. 패턴이 바로 거기 흑백으로 있었지만 아동보호국은 결코 점을 연결하지 않았다. 유미는 하늘이가 잠든 후 그 저녁에 왔다. 그녀는 마크가 찍은 내 전화의 비디오를 공부했고 내 어머니가 보관한 장부에서 특정 구절을 적기 위해 멈추었다. 그녀는 우리가 법정에서 체크어 비디오를 사용할 수 없는 건 없지만 우리가 그것에서 배운 것을 사용하여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하늘이가 반복하고 있던 각 구절을 적어내고 그것들을 내 어머니의 필체의 항목과 맞추었다. 유미가 떠난 후 나는 혼자 자정에 앉아 비디오를 다시 보았다. 장부는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날짜와 하늘이의 훈련 세션에 대한 상세한 메모를 보여주었다. 각 항목은 하늘이가 말했던 것과 단어 그대로 일치했다. 내 어머니는 세기 운동과 음식 제한, 그리고 자세 연습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썼다. 나는 1시간에서 6시간으로 몇 일에 걸쳐 증가한 시간, 제한 격리 기간에 대해 읽으면서 내 가슴에 분노가 쌓였다. 나는 이 비디오를 너무 제출하고 싶었지만 침입이 밝혀지면 우리 사건을 파괴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유미는 불법적으로 얻은 증거가 나를 불안정하게 보이게 하고 영원히 하늘이를 잃게 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나는 내 전화에서 비디오를 삭제했지만 가장 중요한 페이지에 스크린샷을 잠긴 폴더에 숨겼다. 다음날 아침 나는 페이스북을 확인했고 내 어머니가 지난 1년 동안 교회 행사에서 하늘이의 시위장의 사진을 게시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늘이는 모든 사진에서 행복해 보였는데 내가 이제는 강요된 것이라고 깨달은 큰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내 어머니는 그녀의 딸이 부모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나서는 사랑스러운 할머니에 대한 캡션을 썼다. 유미는 모든 것을 스크린샷으로 찍고 이것이 내 어머니를 안정적인 양육자로 보이게 하기 위한 미디어 캠페인의 시작이라고 경고했다. 그 오후 유미는 나에게 내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그것을 언급할 계획이 없었지만 그 말은 어쨌든 나왔다. 나는 내가 4살 때 어두운 벽장에 갇혀있던 것에 대해 말했다. 내 어머니가 쇼핑을 가는 동안 진정하기 위해 새는 나는 내가 식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녀가 결정했을 때의 배고픔을 기억했다. 나는 완벽한 자세의 훈련과 내가 감사해야 한다는 암기해야 했던 대본을 기억했다. 유미는 판단 없이 들었고 내 역사가 실제로 세대를 걸쳐 학대 패턴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사건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미는 여기서 모든 단일 움직임에 대해 이상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았다. 마치 그녀가 이 정확한 춤을 이전에 해본 것처럼 누군가가 언급하기도 전에 비디오 증거에 대해 알고 있었고
서류 가방에 공증 도장이 준비되어 있고 형사와의 통화를 중간에 끊고 그녀는 그것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지만 그것이 하늘이를 구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가 완벽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에 관한 것임을 이해하도록 도왔다. 법원은 완벽한 어머니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아이를 해치지 않을 사람이 필요했다. 그녀는 내일 일정과 가끔 하늘이를 데리러 가는데 늦는 것이 내 어머니가 한 체계적인 학대와는 달리 정상적인 부모의 어려움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와 증언할 수 있는 모든 증인을 살펴보는데 2시간을 보냈다. 캐롤은 그녀가 들은 세기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최 박사는 의학적 증거를 제시할 것이다. 법의학적 인터뷰어는 하늘이의 트라우마 반응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마리는 이전 불만의 패턴을 공유할 것이다. 유미는 이 모든 것을 하늘이가 내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모두 연결할 것이다. 그런 다음 유미의 전화가 울렸고 그녀는 그것을 스피커폰으로 놓았다. 법원 서기가 우리의 사건이 서동훈 판사에게 배정되었다고 알리기 위해 전화하고 있었다. 유미는 서기에게 감사하고 전화를 끊으면서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서 판사가 가능할 때마다 가족을 함께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이들을 조부모로부터 거의 제거하지 않으며 행동하기 위해 압도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우리는 할머니는 손주를 해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시작하는 판사를 위해 우리의 전체 전략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유미는 그날 밤 11시까지 머물면서 우리의 접근 방식을 재조정했다. 다음 날 아침 내 전화는 7시 30분에 울렸고 한 남자가 자신을 안태영 하늘이 사건의 법정 후견인으로 소개했다. 그는 그가 하늘이를 관찰하고 그녀의 최선의 이익에 대해 판사에게 독립적인 추천을 하기 위해 심리에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하늘이의 현재 상태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차분하고 전문적이었다. 나는 그에게 하늘이가 부엌 테이블에 앉아 시리얼 조각을 완벽한 열로 배열하는 동안 세기와 경직된 행동에 대해 말했다. 그는 법정에서 그런 행동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하고 안태영이 대기구역에서 그녀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늘이를 일찍 데려오라고 요청했다. 내가 전화를 끊은 후 김재성 형사가 침입에 대한 내 어머니의 폭행 고발에 대해 다시 전화했다. 유미는 즉시 내 전화를 잡고 그에게 어떤 인터뷰도 오늘 아침 양육권 심리 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일 오후로 그것을 예약하고 그에게 내가 어떤 질문 동안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형사는 행복하지 않았지만 양육권 문제가 우선순위를 가지기 때문에 지연에 동의했다. 내 전화는 마크가 내 어머니가 하늘이에게 한 일을 폭로하기 위해 비디오를 온라인에 게시하고 싶다는 문자로 울렸다. 나는 즉시 우리가 양육권 사건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는 것을 타이핑했다. 그는 사람들이 그녀가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3개의 더 많은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모든 장치에서 비디오를 삭제하라고 말했다. 그는 마침내 동의했지만 그는 법정 후까지 조용히 있겠다고 약속하면서 그의 목소리에서 좌절감을 들을 수 있었다. 유미는 우리를 8시 15분에 데리러 왔고 우리가 가는 동안 전략을 검토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녀의 차로 우리를 법원으로 운전했다. 하늘이는 우리가 증거를 한 번 더 살펴보는 동안 뒷좌석에 앉아 조용히 세고 있었다. 우리가 법원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 하늘이의 세기가 갑자기 빨라졌고 그것의 기계적인 리듬이 그녀의 숫자와 일치했다. 금속 계단은 그녀가 2배 그리고 300에 도달하면서 그녀의 목소리에 맞춰 딸깍거렸고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 나는 빠르게 그녀를 식수대 근처의 조용한 구석으로 안내하고 내 전화에서 백색 소음 앱을 켰다. 안정적인 정적 소리가 패턴을 깨뜨렸고 하늘이의 세기는 새로운 소리에 집중하면서 느려졌다. 나는 최 박사가 접지 기술에 대해 제안한 것을 기억하고 하늘이가 복도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명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림, 렌지, 그리고 식물을 가리켰고 그녀의 세기는 1000단위에서 98, 으로 떨어졌다. 안태영이 우리 옆에 나타났고 나는 그가 하늘이의 행동과
그것에 대한 내 반응에 대해 메모를 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하늘이의 세기가 50 아래로 떨어지고 약간 진정되었을 때 나에게 작은 고개를 끄덕였다. 유미는 우리 심리시간 8분 전에 우리의 긴급 증거물과 함께 서기 사무실로 달려갔다. 그녀는 하늘이의 손목에 의료, 사진, 세기에 대한 캐롤에 서명된 진술서, 그리고 아동보호국의 예비 메모를 넘겼다. 서기는 각 문서를 스탬프로 찍고 판사가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 내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는 것에 안도하며 돌아온 유미가 지켜보는 동안 그것들을 우리 파일에 추가했다. 법정 밖 복도에서 한 여자가 2명의 어린아이들과 함께 색칠하기 책으로 그들을 바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아이들 중 한 명이 하늘이에게 색칠하고 싶은지 물었고 그녀에게 크레용을 내밀었다. 하늘이는 완벽하게 똑바로 서서 착한 소녀들은 중요한 시간에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않아요 라고 그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작은 소녀는 혼란스러워 보였고 그의 어머니는 안태영이 하늘이의 반응에 대해 더 많은 메모를 쓰는 동안 그를 뒤로 끌어당겼다. 그는 하늘이에게 좋은 소녀들이 무슨 뜻인지 물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저 어떤 감정도 없이 같은 구절을 3번 더 반복했다. 서기는 우리 사건 번호를 불렀고 우리는 내 어머니가 이미 다른 테이블에 그녀의 변호사와 함께 앉아있는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동훈 판사가 들어와서 즉시 오늘의 긴급 심리에 대한 규칙을 설명했다. 즉각적인 안전과 임시 양육권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우리가 전체 사건을 다투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사가 계속되는 동안 하늘이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만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 어머니는 완벽한 자세와 작은 미소로 법정 건너편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변호사는 그들의 테이블에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이말이 사회복지사가 긴급 가정 방문을 수행한 아동보호국 조사관으로서 먼저 증언대에 섰다. 그녀는 내 거실 구석에서 계속해서 새고 있는 하늘이를 발견한 것과 그녀의 보이지 않는 규칙에 대한 경직된 복종을 설명했다. 그녀는 코칭이나 조건화를 시사하는 하늘이의 대본화된 구절과 감정 없는 감정적 반응에 대해 증언했다. 그녀는 판사에게 하늘이를 추가적인 심리적 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안전조치와 함께 계속적인 조사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그녀의 전문적인 의견은 하늘이가 출처와 상관없이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명확한 트라우마 징후를 보여준다는 것이었다. 최 박사는 검사 중에 하늘이의 손목의 사진을 찍은 폴더를 들고 다음으로 증언대에 섰다. 그는 판사에게 보라색 멍 패턴을 보여주고 그들이 케이블 타이나 로프와 같은 것들로 인한 속박 자국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음식이 제공되었을 때 하늘이의 공포 반응과 수업을 끝낸 착한 소녀들만 먹을 수 있다는 그녀의 주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검사 중에 초대를 받았음에도 앉기를 거부하는 그녀의 경직된 자세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의학적 의견으로 하늘이가 정상적인 상황에 특정한 행동 반응을 만드는 체계적인 조건화를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판사는 사진을 주에 깊게 연구하고 최 박사에게 이러한 부상을 누가 일으켰는지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 박사는 특정 사람을 식별할 수는 없지만 부상은 분명히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가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늘이의 심리적 증상이 그녀에게 사용된 어떤 조건화 방법에도 장기간 노출되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아동지원센터의 법의학적 인터뷰어가 다음으로 증언대에 서서 그녀의 안경을 조정하면서 폴더를 열었다. 그녀는 하늘이를 만난 것은 어제 오후였고 방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전에도 그녀가 300에까지 세는 것을 지켜본 것을 설명했다. 그녀는 판사에게 착한 소녀가 불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구절을 반복할 때 하늘이의 감정 없는 목소리에 대한 메모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특별한 방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하늘이가 어떻게 완전히 멈추었는지 그녀의 눈이 마치 그녀가 더 이상 거기에 없는 것처럼 공백이 되는 것을 설명했다. 인터뷰어는 이런 종류의 차단이 아이들이 그들의 마음이 처리할 수 없는 무언가를 경험할 때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하늘이가 특정한 것들을 말하도록 코칭받았다는 명확한 징후를 보여주지만 누가 코칭을 했는지는 식별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하늘이가 경직된 신체 언어와 대본화된 반응을 포함하여 다양한 트라우마 지표를 보여준다고 보고서에 적어놓은 것을 지적했다.
판사는 그녀가 하늘이의 행동에 근거하여 심리적 해가 분명히 발생했다고 설명하는 동안 메모를 했다. 유미는 다음으로 기록에 읽히기 위해 캐롤의 서면 진술서를 서기에게 건넸다. 서기는 캐롤이 20년 동안 내 어머니의 집 옆에 살면서 지난 목요일 밤 지하실 창문에서 하늘이가 새는 소리를 들었다는 캐롤의 말을 읽었다. 캐롤은 세기가 적어도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고 썼다. 창문을 통해 올라오는 하늘이의 작은 목소리에서 에코되는 숫자들. 그녀는 숫자가 수천 개로 이르는 소리를 듣고 누군가에게 전화해야 하는지 고민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고 설명했다. 서기가 세기가 특히 지하실에서 왔다는 부분을 읽었을 때 판사의 얼굴이 약간 변했다. 그의 펜이 멈추고 심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메모에서 눈을 들었다. 내 어머니의 변호사는 일어서서 넥타이를 바로잡은 후 그들의 이야기 측을 제시했다. 그는 내가 어머니 집에서 하늘이를 데리러 늦은 모든 시간을 보여주는 근무 기록을 꺼냈다. 그는 판사에게 내가 대부분의 주말에 이중교대로 일하는 식당에서 내 타임 카드를 보여주었다. 그는 내 어머니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훌륭한 여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녀의 교회 사람들로부터의 진술서를 읽었다. 교회 부인들은 그녀가 아이들을 적절한 예절과 존중으로 키우는 데 있어서의 그녀의 인내심과 헌신에 대해 썼다. 그는 내가 이를 딸보다 우선시하고 무료 보육을 위해 내 노인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불안정한 부모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늘이의 행동이 단지 그녀를 사랑하는 할머니에 대해 거짓말하도록 내가 코칭한 후 과도하게 활발해진 아이의 상상력일 뿐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하늘이가 교회 행사에서 깨끗하고 잘 차려입은 모습으로 내 어머니 옆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었다. 캐롤의 진술서는 하늘이가 지하실에서 몇 시간 동안 새고 있는 것을 배치하고 있는데 이는 내 어머니가 왜 하늘이를 거기에 두었는지 궁금하게 만든다. 교회 사진에서 보이는 하늘이가 깨끗하고 잘 차려입은 모습은 그녀가 지금 모든 이 경직된 행동과 세기와 함께 어떻게 행동하는지와 비교할 때 조심스럽게 연출된 것처럼 느껴진다. 유미는 나를 증언대로 불렀고 내 다리는 내가 증인석으로 걸어가면서 약했다. 나는 하늘이가 여전히 숨을 죽이며 새고 있는 동안 뒷줄에 앉아있는 동안 오른손을 들고 진실을 말하겠다고 맹세했다. 유미는 내게 내 근무 일정에 대해 물었고 나는 내가 우리 머리 위에 지붕을 유지하기 위해 긴 시간 일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나는 싱글맘이 되는 것은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내가 어머니가 주장하는 것처럼 하늘이를 며칠 동안 버린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나는 하늘이의 손목에 멍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것과 특별한 방에 대한 그녀의 공포에 대해 판사에게 말했다. 나는 그녀가 공포로 인해 자신을 적시고 그녀가 착한 소녀가 아니라면 먹기를 거부한 것에 대해 판사에게 말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는 계속해서 그녀가 반성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면서 몇 시간 동안 구석에 서 있는 방법을 설명했다. 나는 그녀가 10공중까지 세는 것과 내가 그녀를 안으려고 할 때 그녀가 경직되는 방법을 설명했다. 상대 변호사는 반대 신문을 위해 일어났고 즉시 내 어머니 집 방문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내가 그곳에 가서 그녀가 하늘이를 해쳤다고 고발했는지 물었고 나는 그렇게 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내가 단지 내 아이를 키우는 것을 도운 노인 여성을 괴롭히고 있다고 제안했다.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내가 단지 하늘이를 그렇게 무섭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나는 그에게 내가 문을 두드리고 어머니에게 특별한 방이 무엇인지 직접 물었다고 말했다. 그녀가 대답하지 않고 경찰을 불렀을 때 나는 즉시 어떤 논쟁이나 장면 없이 떠났다. 변호사는 더 세게 압박했고 괴롭힘으로 인해 경찰이 나를 건물에서 호위했는지 물었다. 나는 경찰이 내게 떠나라고 요청했고 나는 어떤 저항도 없이 즉시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나는 내 유일한 관심사는 하늘이를 위한 도움을 얻고 그녀의 트라우마 반응을 이해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가 불안정하다는 것처럼 들리게 하려고 했지만 나는 내 대답을 짧고 사실적으로 유지했다. 서동은 판사는 안태영에게 돌아서서 하늘이의 이익을 위한 법원 임명 후견인으로서의 그의 권고를 물었다. 안태영이 방청석에서 그의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전체 법정이 조용해졌다. 그는 오늘의 심리에서 관찰한 것들을 담은 그의 폴더를 들고 연단으로 걸어갔다. 그는 하늘이가 복도에서 다른 아이에게 착한 소녀들은
중요한 시간에 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지켜본 것을 설명했다. 그는 그녀의 경직된 자세와 다른 증인들이 증언하는 동안에도 그녀가 계속해서 세는 방법에 주목했다. 그는 판사에게 대본화된 구절과 공포 기반 반응을 포함하여 명확한 조건하의 징후를 관찰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 중에 하늘이가 내 어머니와 감독 없는 접촉 없이 나와 함께 머물 것을 권장했다. 그는 하늘이의 현재 심리적 상태를 고려할 때 그녀를 내 돌봄에서 제거하는 것은 추가적인 트라우마를 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늘이가 안정호철성과 미의 소음보험담타임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지. 그녀의 삶에 더 많은 혼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판사는 양쪽 테이블을 바라보았고 그런 다음 여전히 뒷줄에 완벽한 자세로 앉아있는 하늘이를 바라보았다. 그는 두 가정 모두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지만 하늘이의 즉각적인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향후 몇 주 동안 전체 조사가 계속되는 동안 단지 임시적인 결정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하늘이를 위한 치료와 아동보호국가의 협력을 포함한 엄격한 조건으로 내가 임시 양육권을 유지할 것을 명령했다. 그는 중립적인 장소에서 하늘이의 치료사가 권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내 어머니의 방문 권리를 완전히 중단했다. 그는 하늘이의 진전을 평가하고 조사 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30일 후에 검토 심리를 예정했다. 안도감이 내 몸을 가득 채웠지만 나는 이것이 앞으로 있을 긴 싸움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서동은 판사는 내가 하늘이의 손을 더 꽉 잡는 동안 조건을 나열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번 주부터 트라우마 사례를 전문으로 하는 법원 승인 아동 심리학자와 즉각적인 치료를 시작하도록 명령했다. 아동보호국은 우리가 따라야 하는 특정 지침과 함께 8시간 내에 우리 가정을 위한 안전 계획을 만들 것이다. 검토 심리는 하늘이의 진전을 확인하고 상황을 재평가하기 위해 30일 후로 예정되었다. 그는 이것이 임시 양육권일 뿐이며 그의 명령을 위반하면 즉시 내 돌봄에서 하늘이를 제거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법원 서기는 하늘이가 여전히 숨을 죽이며 새고 있는 동안 지금 3회까지 올라가고 있는 동안 모든 것을 타이핑했다. 서동훈 판사는 명령에 서명하고 서기는 다음 사건을 부르기 전에 양쪽 변호사에게 사본을 건넸다. 우리는 법정을 나와 복도로 걸어갔고 거기서 내 어머니가 그녀의 변호사와 함께 엘리베이터 옆에 서 있었다. 그녀는 우리의 길을 막고 내가 법정에서 말한 거짓말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충분히 큰 소리로 발표했다. 그녀의 변호사는 그녀가 한밤중에 그녀의 집에 침입하여 노인 여성을 테러한 것에 대해 나를 비난하는 동안 그의 전화를 꺼내 녹화하기 시작했다. 유미는 내 팔을 잡고 우리가 이것을 예상했고 대응하지 말고 계속 걸어가라고 속삭이며 나를 계단 쪽으로 안내했다. 하늘이는 여전히 400까지 세며 내 다리에 기대었다. 내 어머니는 마크가 그녀에게 한 일에 대해 폭행 혐의와 그가 지불할 것이라고 소리치면서 계단 아래로 우리를 따라왔다. 유미는 나를 로비를 통해 그리고 어두운 법정 이후에 우리를 강하게 때린 햇빛이 있는 앞문으로 계속 밀었다. 내 차는 3블록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었고 유미는 내 어머니의 위협이 우리 뒤에서 울리는 동안 우리와 함께 전체 길을 걸었다. 하늘이가 그녀의 카시트에 안전벨트를 매고 나면 유미는 내 창문을 통해 기대어 경찰서의 김재성 형사가 내 어머니의 고발에 대해 나를 인터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미 내일 오후 2시로 약속을 잡았고 그녀가 모든 질문에 참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녀의 회사는 이전에 거짓 고발 사건에서 김재성을 다룬 적이 있었고 그녀는 그의 신문 전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내일 인터뷰 전에 특히 그날 밤 관련되어 쓸 수 있는 마크나 다른 사람과는 누구와도 아무것도 논의하지 말라고 나에게 상기시켰다. 하늘이는 자신의 입술이 꿈속에서도 여전히 조용한 숫자로 움직이는 동안 집으로 가는 길에 잠들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유미가 옆에 있고 김재성 형사가 녹화 장비를 설정하는 동안 경찰서 인터뷰실에 앉았다. 그는 내가 앉은 방법에서 내가 테이블에 손을 올려놓은 곳까지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는 신중한 눈을 가진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젊었다. 그는 내 어머니와의 관계와 하늘이가 보육을 위해 얼마나 자주 그녀의 집에 머물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으로 시작했다. 나는 내 근무 일정이 때때로 어머니가 하늘이를 학교에서 데려가 내가 늦게까지 일을 마칠 때까지 그녀를 두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육권 심리에 대해 그리고 나에 대한 긴급 청원이 제출되게 된 이유에 대해 물었다. 나는 그에게 하늘이를 데리러 갔을 때 그녀의 상태를 발견한 것과 그녀의 행동 변화에 대한 내 걱정에 대해 말했다. 그는 심리 전날 밤에 대해 더 자세히 물었고 내가 자정과 오전 6시 사이에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했는지 물었다. 유미가 내 팔을 만졌고 나는 단순히 내가 다음날 법정을 준비하면서 내 딸과 함께 집에 있었다고 말했다. 김재성은 나에게 빨간 자국이 있는 내 어머니의 손목 사진을 보여주고 그녀가 어떻게 그런 부상을 입었는지 알고 있는지 물었다. 나는 내 어머니의 어떤 부상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며 우리 대화 내내 하늘이의 안전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말했다. 그는 1시간 동안 다른 각도를 시도했고 마크에 대해 그리고 내가 양육권 상황에 도움을 요청했는지 물었다. 유미는 질문을 관련 문제로만 돌리기 위해 여러 번 중단했다. 김재성이 마침내 녹음기를 껐을 때 그는 조사가 계속될 것이고 그들이 수집한 증거에 따라 혐의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미는 그에게 전문적으로 감사하고 우리는 서로 다른 말 없이 떠났다. 2일 후 이마리 사회복지사가 아동보호국 안전평가를 위해 클립보드와 측정 테이프를 들고 내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모든 방을 걸어다니며 잠재적 위험에 대해 메모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일과에 대해 물었다. 부엌에서 그녀는 모든 캐비닛을 열고 전자레인지 타이머와 오븐의 타이머를 포함한 모든 타이머를 제거했다. 그녀는 하늘이의 세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회복 중에 그녀의 환경에서 제거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내가 엄격한 일정이나 더 많은 음식을 받기 전에 음식을 다 먹어야 한다는 규칙이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식사 루틴을 확립하도록 도왔다. 하늘이는 완벽하게 가만히 서서 손을 옆으로 두고 작은 군인처럼 문간에서 지켜보았다. 이마리는 하늘이의 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원할 때마다 세기를 멈출 수 있다고 말했다. 하늘이의 눈은 커졌지만 그녀는 움직이거나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800 어딘가에서 더 큰 소리로 세기 시작했다. 이마리는 더 많은 메모를 하고 나에게 다음 달 동안 필요한 치료 약속과 가정 방문에 인쇄된 일정을 주었다. 그녀는 하늘이의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유발 요인 제거는 중요한 첫 단계라고 말했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하늘이가 그녀의 방에서 완벽한 줄로 봉제 동물을 배열하면서 각각을 여러 번 세는 것을 발견했다. 3일 후 우리는 법원이 하늘이 사건에 배정한 트라우마 전문가인 차지원과의 첫 약속을 가졌다. 그녀의 사무실은 부드러운 색상과 어디에도 보이는 시계나 타이머가 없는 장난감이 있었다. 하늘이는 지원이 가까이에서 조용히 블로그로 놀면서 하늘이가 참여하도록 밀어붙이지 않는 동안 처음 20분 동안 내 의자 근처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런 다음 하늘이는 한 블록을 가져와 지원의 타워 위에 놓은 다음 재빨리 손을 뒤로 뺐다. 지원은 그것에 대해 큰일을 벌이지 않고 계속 건축했고 하늘이는 몇 분 후에 또 다른 블록을 추가했다. 세션이 끝날 무렵 하늘이는 세기로 돌아가기 전에 거의 10분 동안 놀았다. 지원은 나에게 이것이 첫 세션으로서는 실제로 훌륭한 진전이라고 말했으며 그녀는 일관된 치료로 하늘이의 회복 능력에 대해 낙관적이었다. 그날 밤 하늘이는 다시 새벽 2시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지만 이번에는 내 팔에서 다시 잠들기 전에 30까지만 세었다. 다음 세 밤은 세기 에피소드가 매번 짧아지는 등 비슷한 개선을 보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무서워하고 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김재성이 누구도 그 정확한 시간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데도 자정과 오전 6시 사이에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 그렇게 열심히 집중한 이유는 무엇일까? 양육권 상황에 도움을 주는 마크에 대한 그의 질문도 마치 그가 이미 우리가 아직 듣지 못한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구체적이었다.
나는 그녀와 함께 매일 밤 앉았다.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그저 그녀가 그녀의 수면을 괴롭히는 어떤 기억이든 그것을 처리하는 동안 거기에 있었다. 어떤 밤은 다른 밤보다 더 나쁘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천천히 개선되어 수천에서 수백으로, 그리고 이제는 때때로 단지 수십으로 내려갔다. 내 상사는 다음 월요일에 하늘이의 약속으로 인한 내 최근의 결석과 지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나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다. 나는 상황을 설명하고 주 2회 치료와 다른 약속을 수용하기 위해 내 일정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 물었다. 그는 유연한 시간이 있는 파트타임 직책을 제안했지만 그것은 내 현재 급여에서 40%의 삭감을 의미했다. 나는 느리의 회복이 돈보다 더 중요했고 내가 어떻게든 나중에 재정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수락했다. 새로운 일정은 내가 스스로 학교에서 하늘이를 데려오고 일에서 달려오는 스트레스 없이 모든 그녀의 약속에 참석할 수 있게 했다. 안태영은 심리 이후 2주 동안의 하늘이의 진전을 확인하기 위해 그날 저녁에 전화했다. 그는 지원의 치료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고 하늘이의 놀이 참여와 세기 시간 감소에서의 개선을 주목했다. 그는 하늘이가 여전히 걱정스러운 대본화된 행동과 경직된 반응을 보이며 이는 완전히 해결하는 데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진전을 격려했지만 내가 하늘이의 치유를 위한 스프린트가 아닌 마라톤임을 이해하기를 원했다. 그는 내게 2주 더 후에 있을 검토 심리를 상기시키고 현재 관찰에 근거하여 나와의 지속적인 양육권을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느낀 안도감은 하늘이의 돌봄이 이제 요구하는 지속적인 경계로 인한 피로와 섞여 있었다. 유미는 우리가 예상했지만 내 위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뉴스로 다음 아침에 전화했다. 김재성 형사는 검찰이 내 어머니 집에 의심되는 침입에 대해 마크에 대한 폭행의 혐의를 고려하고 있다고 그녀에게 알렸다. 그녀는 내가 아직 아무 혐의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 법적 상황을 내 남동생의 것과 분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마크가 내 어머니의 지하실 방에서 하늘이를 구하기 위해 나를 도운 것 때문에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죄책감이 나를 강하게 쳤다. 유미는 그녀가 이미 군인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마크를 연결했고 그들이 강력한 변호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마크가 도움을 주기로 자신의 선택을 했고 나는 내 자신의 상황에 대해 비난하기보다는 하늘이에 집중해야 한다고 내게 상기시켰다. 이틀 후 이마리는 두꺼운 폴더를 들고 나타나 우리 집의 모든 방을 확인하면서 3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캐비닛의 자물쇠, 타이머 또는 하늘이의 세기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찾아보고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 페이지의 메모를 작성했다. 그녀는 나에게 부엌 타이머, 하늘이 방에 알람 시계를 제거하게 했고 심지어 전자레인지 빗소리도 비활성화해야 했는데 이는 하늘이가 어떤 종류의 타이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멈춰서서 숫자를 속삭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이마리는 하늘이가 모든 것을 다 먹어야 하지 않고 원할 때마다 먹을 수 있다는 식사 시간에 대한 규칙을 적었다. 그리고 취침 시간은 할머니의 수업을 상기시키는 엄격한 구조가 있을 수 없었다. 안전 계획은 중립적인 장소에서 사회복지사가 동반된 감독 방문을 위해 내 어머니가 고려되기 전에 충족되어야 하는 특정 조건으로 12페이지를 채웠다. 이마리는 그들이 문서화한 것을 고려할 때 그것은 최소한 1년 동안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말했지만 유미는 같은 주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도왔고 우리는 법원 대기실에서 2시간 동안 앉아 있었다. 판사는 우리를 부르고 양육권 사건 결과와 하늘이의 손목 사진을 보았을 때 많은 질문을 하지 않고 임시 명령에 서명했다. 그 종이는 내 손에 얇게 느껴졌지만 유미는 그것이 내 어머니가 우리에게 500일 내로 접근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연락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그녀가 시도하면 경찰이 즉시 그녀를 체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늘이의 4번째 치료 세션 동안 지원은 나를 후에 한쪽으로 데려가 그녀가 하늘이의 로봇 같은 반응을 유발하는 특정 구문의 목록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착한 소녀들 또는 수업을 끝내라와 같은 것들이 하늘이를 경직되게 만들고 그녀의 대본화된 답변을 시작하게 했다. 지원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대체 구문과 천천히
하늘이의 반응을 바꾸는 방법에 대한 전체의 계획을 작성했다. 하늘이가 자신을 처벌하지 않고 트리거 단어를 들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우리는 지원이 착한 소녀들은 보상을 받아요 라고 말하고, 내가 즉시 모든 아이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동안 하늘이가 색칠하는 그녀의 사무실에서 연습했다. 2번 시도 후에 하늘이는 완전히 경직되는 대신 단지 움찔했다. 공식 조사 통지를 가진 과정 서버가 다음 화요일에 어머니의 문을 두드렸고, 몇 시간 안에 내 전화는 그녀의 교회 사람들로부터 온 전화로 폭발했다. 그들은 그녀가 아동학대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 사실인지 물었다. 그들 중 절반은 나를 좋은 여성을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거짓말쟁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3명의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항상 무언가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하기 위해 전화했다. 그들은 그녀의 주일학교 수업 중에 아이들이 얼마나 조용하고 가만히 있는지를 보았을 때, 한 여성은 그녀가 5년 전 교회 행사 중에 주스를 쏟았다는 이유로 한 아이를 2시간 동안 구석에 서 있게 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지역 사회는 일부 사람들이 내 어머니를 위한 기도 모임을 시작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마침내 그들이 보았던 멍이나 그들이 목격한 이상한 처벌에 대해 조용히 해왔던 이야기들을 말하면서 중간에서 분열되었다. 30일 검토 심리에서 서동훈 판사는 하늘이의 치료 진전, 아동보호국 안전평가, 그리고 그의 주간 체크인에서의 안태영의 관찰에 대한 모든 보고서를 읽었다. 하늘이는 대부분의 밤에 100 이상으로 새지 않게 되었고, 먼저 허락을 구하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특정 구문을 들었을 때 경직되었고,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은 침대에 오줌을 싸게 하는 악몽이 있었다. 판사는 모든 보호 명령을 유지하고 하늘이의 진전에 고무되었지만 계속되는 트라우마 반응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회복의 속도가 서둘러질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일상적인 월간 체크인 대신 3개월 후로 다음 검토를 예정했다. 그날 밤, 나는 내 전화를 통해 내 어머니의 번호를 삭제하고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그녀를 차단하고, 심지어 내 직장과 하늘이의 학교에서 내 비상 연락처에서 그녀를 제거했다. 그녀가 나에 대해 무엇을 게시하거나 말하는지 확인하려는 충동이 강했지만, 내가 검색창에 그녀의 이름을 타이핑하기 시작할 때마다 나는 스스로를 강제로 멈추고 대신 하늘이를 확인하러 가서 간식을 만들거나 이야기를 읽거나 그녀가 그녀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동안 단지 그녀와 함께 앉았다. 2주 후, 하늘이는 학교에서 우리 집에 그림을 그려왔다. 마당에 꽃이 있고 하늘에 큰 태양이 있는, 그리고 내가 더 자세히 보았을 때 나는 그녀가 이전에 그리곤 했던 벽에 탈리 마크가 없고 자물쇠가 있는 어두운 방이 없고 단지 보통 창문과 밖에서 노는 작은 소녀가 있는 보통 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여전히 취침 전에 세어달라고 요청했고 똑바로 앉아서 숫자를 세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15곰에 도달하려고 하는 대신 100에서 멈추었다. 그리고 어떤 밤은 그녀가 하품을 하고 대신 이야기를 요청하기 전에 50회만 도달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나는 하늘이가 정원에서 나비를 쫓아다니며 그것을 팔랑날랑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다.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녀가 하곤 했던 것처럼 그녀는 여전히 지원과 주 2회 치료를 받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세기 에피소드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바보 같은 만들어진 단어를 듣는 것은 우리가 그녀가 예전에 누구였는지로 돌아가는 길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한 번의 작은 순간씩